서울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1편에 보면은 재테크 수업 나가서 질문을 강사가 하세요. 얼마 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부들이 3억, 4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택도 없습니다. 노후 자금 준비를 위해서 많은 자산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저는 절반 이상 S&P 500 ETF로 가져가시는 추천드리는데, 워런 버핏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내 유산의 90%를 S&P 500 인덱스에 투자하고 10%는 미국 국채에 투자해라. 종잣돈을 위험자산으로 많이 돌리고 퇴직연금 계좌는 원리금 보장에 방치해두고. 이거는 사실 국세청 좋은 일 하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제신문 국제부에서 해외 투자 콘텐츠와 연금 관련한 기사들을 다루고 있는 최만수 기자라고 합니다. 일확연금 노후부자를 집필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증권이나 연금 쪽을 오래 취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 준비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해외랑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동산에 대한 편중이 너무 심하고요. 다른 나라들도 다 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건 맞는데 우리나라는 좀 심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들의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선진국들은 이 비율이 한 30에서 5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 한 채의 모든 노후를 맡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현금 흐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주식이나 투자 상품들로 좀 더 이렇게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많이 만들어 두는 것이 노후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좀 많이 알리고 싶어서 이 기획을 시작하게 됐고, 온라인에서 저희가 시리즈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거의 3천만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만큼 사람들이 노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고, 이 콘텐츠들을 모아서 책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제가 전제 드릴 거는 환율이나 유가 같은 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너무나 많은 거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에서 뭘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이렇게 완전 제가 예단하는 건 아니고 현상을 좀 분석해 드리자면, 지금 상황이 결코 정상은 아닙니다.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기업 실적이 많이 상향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 환율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오르고 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과거와는 달라진 패턴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좀 혼란스러울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얼마 전에 서학개미들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일부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와 달리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이걸 국내로 되돌려서 국내로 돈이 돌게 하는 게 아니라 해외로 계속해서 재투자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AI 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해외로 끊임없이 재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이런 현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뿐 아니라 일본의 엔화도 계속해서 지하실을 뚫고 내려가고 있죠. 이런 상황이 사실 좀 비정상적이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내년에도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210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정도 돈을 벌면 환율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재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하면 지금 일본에서 보여지듯이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각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모든 것들을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나라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국민연금을 한은에서 압박하고 있죠. 해외 투자 비중 줄이라고.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이걸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달러 인덱스에 투자해서 고환율에 베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환노출형 상품을 지금 시점에서 매입을 하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환해지 상품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고착화될수록 중장기적으로는 고환율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을 내려가거나 그런 일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가 매국행위라는 말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개인의 투자를 나라에서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거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국민들이 해외 자산 투자를 늘려나가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도 경제 성장률이 유지가 되고 오르고 있고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 어떻게 보면 노후 자금을 성장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옮기는 것이 저는 현명한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환율 때문에 개인들의 투자 선택을 국가에서 개입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의 환율 대응 능력은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뭐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키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그 정도까지 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뭐 국민연금을 통해서 해외 자산의 투자 비중을 줄인다고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당분간은 뭐 국가에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에 미국 주식 투자를 줄이라고 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를 반발할 우려는 없을까요? 굳이 그렇게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그 투자까지 이렇게 관여를 하진 않을 것 같지만 예전에 그 미국에서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대미 흑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보다가 얘네 이렇게 환율로 우리나라에 무역에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의심을 들여다보기도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대미 흑자가 그 정도로까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들은 어떤 재산으로 보유하면 좋을까요? 환율에서 말씀드렸듯이 단기로는 이제 이게 비정상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좀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고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이 점점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외 자산 투자를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연금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신다면 저는 절반 이상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미국에 몰빵 투자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전 세계 시가총액의 60%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산의 50%를 미국 자산에 넣는다고 해서 이게 어느 쪽으로 치우친 몰빵 투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노후 자금을 잘 굴리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가 401k나 이런 연금 제도를 통해서 전체 자산의 70~80%를 미국 ETF에 투자하고 있어요. S&P 500 인덱스라든지. 저는 이런 투자를 좀 더 지금보다 더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학개미가 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저는 그 이창용 총재님의 말씀에 절대 반대하고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가야 된다. 해외 자산 투자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금 투자는 어떤 상황인가요? 저는 금도 사실 지금 좀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는 주식이라는 게 위험 자산의 대표 자산이라고 한다면 금은 안전 자산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식 시장이 이렇게 화랑을 보이고 있는데 금이 같이 올라가는 경우는 원래 잘 없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최근에 나타난 이런 경향은 사실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고 금이 더 여기서 강세로 갈 거다라는 거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금 가격은 거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거품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금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굉장히 예를 들어 정세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래서 금이라도 갖고 있어야겠다. 절대 불변의 가치를 가진 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런 심리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이 오르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 발동하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컸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다 보면 대체제로서 좀 해지를 하기 위한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먹을 만큼 이제 먹었으니까 이제 좀 안전자산으로 옮기자 이런 수요가 강해지긴 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안전자산의 대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좀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죠. 금리가 원래 사실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천할 만한 미국 주식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AI 거품론이 굉장히 심하게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흐름이 저는 몇 년 동안 꺾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닷컴 버블 위기로도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AI 산업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든 대항마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AI 산업이 그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AI 산업은 굉장히 자본 집약적이고
대마불사처럼 승자 독식 구조로 가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단계에서 투자 대안을 찾기보다는 지금 달리고 있는 AI 투자에 좀 더 투자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제미나이가 나오고 나서 알파벳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제가 어제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 11월 달에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주식이 알파벳이었어요. 그만큼 저는 국내 투자자들이 빠르게 현명한 선택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 외에도 반도체라든지 AI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저는 글로벌 반도체 다른 섹터들과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앞으로 더 갈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AI 생태계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치 투자로 돌려서 소비재 섹터를 투자한다든지 그런 흐름의 변화를 줄 타이밍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견해로 사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우상향을 해왔는데요. 지금 또 비트코인이 보이고 있는 흐름도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이죠. 왜냐하면 연준이 지금 금리를 12월에 또 내릴 가능성이 80%를 넘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이 계속해서 풀리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하락했어요. 그것도 하락도 아니고 굉장히 급락하면서 출렁출렁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런 좋은 환경에서도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거는 어느 정도 고밸류에이션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디지털 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떠나서 지금 그런 논의를 떠나서 약간 좀 고밸류에이션 상태에 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저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스트래티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스트래티지가 마이클 세일러가 저렇게 하는 모델이 굉장히 성공을 거두는 걸 보고 미국뿐 아니라 일본, 한국, 유럽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스트래티지 모델을 따라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면 기업의 시가총액이 오르고 시장 가치가 오른다는 것들을 스트래티지가 증명을 해내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했다가 지금 그게 비트코인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청산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저는 지금 더 출렁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당분간 고밸류에이션에 따른 후폭풍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당분간 이 변동성이 줄어들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한동안 좀 계속해서 좀 출렁출렁 할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워렌 버핏의 달러 위기설은 어떻게 보시나요? 달러의 위기가 나오는 거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빚이 너무 커졌죠. 국가의 빚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달러를 이제 무한정 계속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경제적 지위가 AI 산업이라는 이 구도 하에서 좀 흔들릴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달러가 흔들려서 그 대안으로 금이나 다른 통화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달러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AI 산업의 어떤 주도권을 계속해서 미국이 쥐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 자산이 아직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준에 개입하려는 트럼프의 행위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금리를 내릴 때가 아니죠. 지금 굉장히 인플레이션도 심각하고 주가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하락을 보여왔기 때문에 금리를 사실 건드릴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금리를 내린다고 하고 그거를 트럼프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고 연준 의장도 그런 성향의 사람으로 자기가 바꾸려고 하잖아요. 저는 근데 이게 언젠가 대가를 치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물론 언제나 금리를 내리고 언제나 유동성을 풀고 유동성 잔치를 하면 좋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냐면 언젠가는 이 버블이 터지기 때문에 이걸 그 충격을 한꺼번에 받으려면 경제 대공황 같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사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억제를 해온 건데 지금 사실 금리를 인하할 타이밍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막대한 부채라든지 그리고 AI 경쟁에서 중국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무리수를 계속해서 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버블 붕괴라는 폭풍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폭탄 돌리 같은 상황을 트럼프가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라는 강대국도 언젠가는 붕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미국이란 나라가 단기간에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으로 많은 인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잖아요. 전 세계 가장 똑똑한 사람들. 우리나라도 많이 가고요. 일본도 몇 년 전에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으세요. 수상 소감을 말씀해달라고 했더니 젊은이들이여 일본에 있지 말고 미국으로 가라. 꿈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가진 자유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주는 이 큰 메리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재가 몰려들고 있어서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힘이 약화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AI 산업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초장에서 말씀드렸듯이 AI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그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뭐 중국의 지금 AI 모델이 로봇 모델이 급성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헤게모니를 아직까지 넘기를 힘들다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저는 미국이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AI 분야 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AI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서든데스처럼 갑자기 중국에서 어느 날 갑자기 훨씬 더 좋은 모델이 나올 수는 있어도 저는 이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고 있고 많은 인력들이 미국에 있는 이상, 연구 인력이 있는 이상 미국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쥐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미국의 대항마로 중국을 논의하는 건 좀 이르다고 생각하고 중장기적으로 봐도 중국의 약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랑 똑같이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요. 중국도. 그런데 미국은 그게 안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저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민자가 유입되고 그러면서 젊은 인구층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대항마가 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AI 분야 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중국의 AI 기술이나 로봇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실제로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조금만 살펴보시면 중국의 로봇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아마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만리장성 위로 막 드론이 날아와서 만두 배달해주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미 자율주행이 대도시에서는 서울에서도 아직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빨리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AI 기술이나 로봇 기술은 뛰어날 수 있어도 주식시장이 믿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굉장히 정부에서 많이 개입하고 규제가 심하고요. 그 투명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이슈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심하게 출렁출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정부에서 개인의 주식 투자를 억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기술의 발전도와 상관없이 주식시장이 박살날 수 있는 시장이 중국 시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ETF를 통해서 좀 분산 투자하시는 정도, 해지 정도 하시는 정도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신의 메인 자산을 중국 비중을 뭐 절반 이상으로 가져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너무 비중 있게 투자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엔비디아와 구글의 경쟁에서 최종 승자는 어디가 될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모두가 궁금해하는 제가 이걸 안다면 저는 굉장히 부자가 되겠죠.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제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구글이 좀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이 가진 강점은 뭐냐면 수직 계열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색 엔진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구글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TPU까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휴대폰 경쟁에서 삼성전자 같은 느낌이랄까요? 삼성전자도 반도체 설계부터 그 안에 들어가는 핸드셋부터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카메라 기술까지 삼성전자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AI 경쟁에서 구글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느 정도 수직 계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구글의 승리를 속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속단하기엔 이르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그 엔진, 으로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표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 이걸 뒤집기는 쉽지 않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승자가 되는 그 구도가 만들어진 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 툴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엔진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향후 몇 년간은 구글과 엔비디아 계속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주가가 저는 나타내 준다고 생각해요. 최근까지 계속해서 알파벳이 훨씬 더 우위를 보였지만 최근에 제미나이가 나오고 나서는 의외로 지금 계속해서 둘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당분간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10억이다. 10억보다 더 필요하다 말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50대 통장에 얼마 정도 있어야 노후에 여유로울 수 있을까요?
요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장면이 얼마 전에 그 인기 있었던 드라마 서울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그 1편에 보면은 명세빈이 재테크 수업 나가서 그 똑같은 질문을 강사가 하세요. 얼마 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부들이 3억, 4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택도 없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노후 자금은 한 달에 320 정도라고 NH투자증권 조사 결과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320만 원을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게 은퇴 후에 20년을 산다고 하면 7억 7천만 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30년이라면 11억 6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50대에 은퇴해서 평균 수명이 80세까지 산다고 해도 11억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내 몸이 건강할 때 얘기예요. 의료비가 최소한으로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거고 부모님 노후 걱정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노후 부양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순수하게 이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죠. 최소한 10억 이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노후 자금을 위한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부동산이 계속해서 오를 때는 사실 뭐 다른 거 문단무용 그냥 부동산에 돈을 묶어 놓으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뭐 부동산이 꿈틀대고는 있지만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부동산이 예전처럼 막 미친 듯이 오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좀 한계가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2030이 서울 아파트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 들어가는 것 자체가 갭 투자로 들어가면 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나의 모든 돈이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 나의 지금 돈뿐만 아니라 내 미래 20, 30년 후의 돈이 다 부동산에 몰빵인데 저는 부동산 약세를 말씀드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부동산이 꺾이면 그럼 이제 뒤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금 자산으로 좀 투자를 계속해서 굴리시면서 자산을 불려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여기서 우리가 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이 개별 주식에 투자란 말씀이 아니고요. 증시라는 그 안에 뭐 ETF 형태로든지 개별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 자산을 늘려가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투자로 시작하면 좋을 ETF는 무엇이 있나요? ETF는 어떻게 보면 저는 아이폰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투자에 있어서 혁명적인 존재인데 이게 사실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제 와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데 지금 ETF로 투자하기 되게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게 ETF가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투자하기가 굉장히 간편합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폰 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간편하고 두 번째로는 ETF의 상품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렇게 보면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를 정도 ETF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ETF만 통해서 주식, 채권, 원자재, 금, 뭐 말씀하신 비트코인은 사실 비트코인 현물이 등 미국에서 하면 되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투자 자산에 간접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만 일단 기초적으로 뽑으라고 한다면 S&P 500 인덱스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투자를 시작하신다고 하는 분뿐만 아니라 노후 자금 준비를 위해서 많은 자산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저는 절반 이상 S&P 500 ETF로 가져가시는 추천드리는데 이유는 뭐냐면 워런 버핏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2013년에 내 유산의 90%를 S&P 500 인덱스에 투자하고 10%는 미국 국채 투자해라. 이 결과로 이 얘기대로 만약에 10년을 투자했다면 수익률이 몇 배가 됐을까요? 6배입니다. 강남 아파트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이게 변동률이 적어서 별로 안 오르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여왔거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S&P 500 지수가 10년 구간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난 적은 딱 4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10년은 또 그만큼을 더 만회해서 더 올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이 세계 최강대국이 S&P 500 지수가 떨어지게 놔두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활용할 수 있는 툴이 많아요. 예를 들어 금리라든지 달러 발행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유가를 뭐 좀 조정을 해본다든지 미국이 가질 수 있는 무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S&P 500이 어떻게 보면 강자의 등에 올라탈 수 있는 가장 편안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하나 이제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계속해서 혁신이 일어나요. 그 PD님은 만약에 20년 전에 미국의 시가총액 탑10 중에 지금 몇 개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변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랑 벅시 회사의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안에 이제 애플도 어떻게 보면은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는
파산 위기까지 갔던 회사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게임 그래픽 카드 만드는 그저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 회사들이 시가총액 1위로 올라오고 끊임없이 이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여기에 상위 종목으로 편입이 되고 안 좋은 종목은 빠지고 이런 물갈이가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돈을 묻어둔다고 하더라도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계속해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 안에 혁신 기업들을. 그렇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내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미국 S&P 500 ETF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차순위는 전 나스닥이라고 생각하고 나스닥이 좀 더 고위험이지만 어쨌든 조금 더 나는 S&P가 너무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스닥 ETF를 추천드리고요. S&P 500이나 나스닥 ETF를 추천드린 이유는 뭐냐면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수수료가 굉장히 쌉니다. 그 요즘에 이제 다니시다 보면 광고할 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S&P 500 수수료 0.000 몇 %,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산운용사들이 그런 광고를 많이 하는데 이걸 왜 하냐면 제가 증권부 기자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점유율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 시장에서 ETF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이 출할 경쟁을 감수하고 이거는 그냥 박리대매로 파는 상품이에요. S&P 500 지수, 타이거 S&P 500, 코덱스 S&P 500 이런 것들은 팔아도 남는 것도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마트 가면 할인 매대 갖다 놓고 박리대매 하면서 이제 손님들 끌어모으려고 하는 상품 있잖아요. 소비자들한테 절대 유리한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저는 이런 수수료가 싼 상품을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AI 버블 논란과 함께 미국 주식시장이 고점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는 AI 섹터가 견인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그 점에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잠깐 국장 얘기를 하자면 코스피가 올해 거의 한 70% 올랐죠. 그런데 방송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 올해 70% 수익 내신 분들 계신가요? 주식 투자에서? 아마 잘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의도 펀드 매니저들도 올해 수익률이 코스피 지수 이상을 낸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10%도 안 돼요.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랐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시장 비중보다 높게 가져가기 쉽지가 않아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런데 ETF는 코스피 인덱스면 시가총액 비중대로 담으니까 기계적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데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AI 산업의 이런 구도가 계속해서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장애 현상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국도 M7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AI 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승자 독식과 어떻게 보면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대마불사 점점 더 큰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가총액 비중대로 투자하는 지수형 ETF의 수익률이 올해만 반짝 이러는 게 아니라 저는 AI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가는 한 이 구도는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개별 주식 투자보다는 지수형 ETF 투자하는 것이 더 승률이 높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 계좌에선 TDF도 좋은 투자 수단이라던데 어떤 측면에서 좋은가요? TDF는 사실 바쁜 직장인들한테 제일 적합한 연금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그 401k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대다수가 이제 TDF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ETF로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왜 TDF로 하냐? 편합니다. TDF 특징이 뭐냐면 2030이면 좀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요. 그리고 채권 비중을 좀 적게 가져가고 근데 나이가 들어서 내가 뭐 김부장처럼 은퇴할 때가 되면 채권 비중 늘리고 주식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알아서 생애 주기에 따라서 비중을 계속해서 조절을 해줍니다.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TDF 상품 경우엔 대다수의 상품들이 미국 S&P 500 지수 기초 자산으로 해서 주식을 설계하고요. 채권 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국 국채를 가지고 설계하는 자산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그 비중을 알아서 생애 주기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직장 생활이 바쁘고 투자에 대해서 내가 공부할 시간이나 포트폴리오 조정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TDF로 저는 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퇴직연금 계좌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10배, 20배 낫습니다. 일확연금 노후부자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시나요? 일확연금 노후부자는 뭐 사실 전 국민께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지금 노후가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대다수의 분들이 부동산 자산이 너무 많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테고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나오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90%가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를 그냥 예적금, 그러니까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그냥 방치하고 계세요. 수익률이 연평균 2, 3%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연평균 물가 상승률만큼도 안 되는 수익률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이거는 그냥 앉아서 돈을 까먹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를 굴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세금 혜택을 많이 줘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가 퇴직연금 계좌를 공격적으로 돌리고 내 종잣돈은 어떻게 보면 예적금에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거꾸로 하고 있죠. 종잣돈을 굉장히 위험자산으로 많이 돌리고 퇴직연금 계좌는 원리금 보장에 방치해두고 이거는 사실 국세청 좋은 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좀 더 퇴직연금 계좌를 깨워서 세제 혜택도 많이 받으시고 좀 더 노후에 많은 그 현금 흐름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서 사실 헷갈리는 부분도 많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드린 거의 요점은 퇴직연금 계좌를 깨워서 좀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으시고 장기 투자를 통해서 본인의 노후를 좀 더 풍요롭게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창용 총재께서 해외 투자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더 늘려야 될 때다.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말씀하시는 거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의 장기 성장률이 떨어진다면 높은 성장률이 보장되는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게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나라의 해외 주식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 방향들이 좀 더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